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이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 단장 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성대모사의 달인 그리고 쇼츠 제조기. 사실 김현 위원장님 못지않게 쇼츠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소품 없어요? 오늘은 못 갖고 왔지만 뭐 목소리로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네, 전원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되게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쇼츠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모자 쇼츠 굉장히 안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늘 그죠? 쇼스 나올 만한 걸로 네. 하나 좀 그때 조금 약간 부족했어. 예. 그리고 모자가 예. 그 느낌이 조금 약한 모자. 약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 전문보다 이거 하시는 게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위원장님 오늘도 좀 많이 바빠 보이시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십니까? 네. 아, 요즘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역대 대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밥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실제로 지금도 뭐 밥가리는 여전히 계속 중요한 네, 부분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가리를 하려고 보니까 밥가리가 이미 되어 있더라. 아무래도 근데 안산에서 지금 지역민들 만나고 계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밥가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24년 3월 9일 결과가 저녁 12시까지, 밤 12시까지는 이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죠. 이제 졌던 거예요. 예. 그리고 0.74%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졌는데 그 배경을 두고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석을 쭉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좀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지난 총선에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상황을 다시 안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각자가 고민을 많이 하고 움직여 왔다는 점이에요. 예. 실제로 그동안. 그다음 세 번째는 12월 3일 날 계엄 포고령이 터지고 목숨을 건 시민들의 그 투쟁 그리고 4월 4일까지 파면에 이르는데 4달 정도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때 계속 사실은 대선은 어찌 보면 12월 3일 날 밤 10시 반부터 시작은 됐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6개월이 소요된 거거든요. 6월 3일까지. 그리고 지금 5달째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 당원들이.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밥가리가 네. 잘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투표장에 누가 많이 투표를 하러 나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 후보의 공약, 그다음에 상대 후보 또는 상대 진영이 이번 그러니까 계엄 내란 동조 세력이고 국민들로부터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예.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정말 분위기는 사실은 12일 날 첫날 이제 제가 유세 차량에서도 이렇게 네. 유세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탑승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시내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사거리죠. 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 출근 인사를 했거든요. 되게 반응이 좋고 정말 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국민과 사실상 원팀 형태로 가는 네. 분위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국민이 들고요. 빼면 힘 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이제 선거 활동, 그러니까 유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연결해서 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본격적인 활동이 첫날에는 보면 반도체하고 기술 혁신과 관련된 그 벨트에서 유세를 좀 돌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날에는 TK, 그리고 오늘은 PK 이렇게 지금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오늘로서 공식선거 3일차인 상황에서 뭐 많은 지지자분들, 뭐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
특히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안전에 대한 우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 안전 대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뭐 이렇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왜곡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지난해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시절에 테러가 있었던 거고, 예. 사실은 조금만 늦었어도 내지는 조금만 깊이가 있었어도 이게 목숨을 달리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모든 촉각이 그쪽으로 건너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보되는 내용이나 사실은 실제로 접수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후보 안전을 책임지는 TF팀을 가동을 하고,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지금 역할도 하고, 또 뭐 경호실 출신, 그다음에 군 출신, 경찰 출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출신까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고, 예. 지지자나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준의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제 경비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뭐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죠. 특공대 현직 특공대들이 예. 지금 건물 맨 위층에서 사이퍼 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가짜뉴스 제보만큼이나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을 좀 공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민주파출소에서 이번에 새롭게 안전 제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어떤 위협, 어떤 테러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별도로 지금 제보를 받기 위한 코너를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정보를 입수하시거나 한 경우에 있으면 꼭 제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여러 우려에 대한 인식은 뭐 앞서 이제 저희 위원장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밖에 이제 여러 제보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PMC라든가 외국인 용병 이야기도 나오고 2km 이제 사격 가능한 뭐 러시아제 저격총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HID의 스탠딩 오더 얘기는 좀 꽤 오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 이외에도 실은 신변 위협성 글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우려를 더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브리핑 하고 왔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위협하는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는 울산 정보 현대 자동차 촉탁 계약직 정보 공유방 450명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글들이 게시돼 있고, 그다음에 M2M 코리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런 글이 있고 해서, 네네. 사실은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원 유포자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퍼날르신 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불법성, 그러니까 위법적 소재 있는 부분의 정치 테러 협박글, 이거는 사실 대선 기간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맞죠.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자기 화난다고 뭔가 이렇게 쓰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예전에 뭐 대선 기간이 아닐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살인 위협이 없었을 때는 그냥 이게 그래도 그냥 정치인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용인이 됐었다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유사하게 그런 걸 썼다면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협박성 메시지와 테러의 수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명백한 범죄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민주파출소 안전제보 코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선거는 어쨌든 후보의 정책, 그다음에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야 되는데, 이 위협의 테러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촉각이 여기로 다 지금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캠페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공작 정치의 일환 아니냐. 테러가 위협하다라는 걸 계속 이제 소문을 내고, 그 다음에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 이슈가 작동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 예. 가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후보의 안전을 강구하는 장비 장치들을 좀 해서 유권자들이 좀 안심하고 홍보의 방향을 이제 후보의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타도어들이 많잖아요.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뭐 위협하니까 유세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외부 유세를 중단하고 실내에서 모든 걸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 선거 유세를 지금과 같은 통상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모양이 그래서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소통도 하고 그것을 걸림돌이 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내는, 물리적 대응 방안도 다 만들고 있다 해서 저희도 사실은 경험이 아예 없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전략자산이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경고의 한마디를 드리는데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자유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형법상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면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엄청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무조건 뭐 집행유예 벌금이 아니라 바로 실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위 하지 말고 조용히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같이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앞서 말씀드리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안전제보 코너가 이제 나중에 실시간으로 경찰에 이제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하셨으면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이전에 방심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류일인 방심위원장 사표 처리가 사실 2주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선 기간 동안에 방송 심의를 담당할 이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좀 중단될 뻔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방심위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꾸리면서 선방위 회의를 계속 개최는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류일임의 사의가 부른 이 방심위 파행,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류일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앙님과 김만배의 인터뷰 내용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서 훨씬 더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인터뷰 때문에 0.74%밖에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선거다. 그래서 때려잡자 뉴스타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 이제 청부 민원을 조직해서 그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게 들통이 났고, 그리고 그 팀장 한 분이 장 팀장이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그 더구나 그동안 3인 구조 또는 5인 구조에서 방송사들을 탄압하는 결정을 많이 내렸고요. 그것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몽땅 다 졌거든요, 방심위가. 그러면은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데 이 시기에 그럼 빨리 저 사표라도 수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아직까지 하몽차사인 거고, 이분들이 지금 2인 구조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 시기에 기능을 마비시키는 잘못도 하나 있는 거고, 또 선방심의는 사실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방심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 민주당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표 수리 안 한 것도 지금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방심위가 설사 대행 체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에서 국민의힘이 제보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별해서 하거나 용산과 연결된 일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방통위 설치법 안에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지휘 문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 탄핵 가능성에 대한 그 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방심위가 더 이상 그 권력의 편에 서서 방송 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단장으로 계신 그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야, 이거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새빨간 거짓말 아예 이걸 그냥 시리즈를 모음집으로 또 해서 이렇게 내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뭐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망언 제조기예요, 망언 제조기. 사실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예. 공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월호를 모욕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욕에 대해서 모욕죄가 적용이 돼서 가족들에게 1인당 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한 분은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에 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분이 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죠. 갖다 놔도 꼭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정말 참사, 아픔이 있었던 내용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더 악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김문수 후보 예. 측이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내용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자료를 함께 보시면 24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물망이 오르던 당시였잖아요. 이때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 과거에 그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조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추모 공간인 기업 공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치워라 뭐 이런 식의 정말 인두껍을 쓰고서 차마 입에 다룰 수도 없는 이야기를 SNS에다가 올렸던 것인데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도 이제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 메시지를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정말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월호가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라고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자 처벌 여기까지 가서 진상규명이 매듭이 돼야 되는데 예. 책임자 처벌 이 부분이 거의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기에 몰락하게 된 배경도 그런 이태원 참사, 최혜병 사건 이런 것들이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을 안 하고 원인은 은폐하고 그다음에 예. 책임자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재판에 해부해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 원인 분석하고 진상 규명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처럼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8년에 그 서울시장 그 후보자로 결국 출마를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죽음의 구판 뭐 이런 식으로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정말 사람이길 포기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고인들을 위한 추모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뭐 문제가 되죠. 특히 이 발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그리고 추모에 동참하는 시민들에 대한 예. 모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도 될 여지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다른 내용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좀 짚었던 내용이기는 네. 합니다만 4월 초에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출마에 대한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거짓과 가만히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 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발언했던 4월 9일이면 이때는 민주당이 아직 경선을 치르기도 이전이었죠. 그리고 또 네. 다른 포인트 하나는 깨끗한 손은커녕 누구보다도 더럽혀진 손이었다.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변호사님,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위법 행위 여러 건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깨끗한 손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02년에 폭행치상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금형. 이때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집회도 할 수 없고 그렇죠. 방역에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었고요. 또한 고객 감염병 예방 및 혐의로 상고심 1건, 항소심에서 또 1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서 3차례 참석한 혐의로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렇죠. 거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인 홍준표 씨도 그 당내 그 정당 쿠데타를 보면서 그 김문수 후보에게 약간 그 메시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연인 홍준표 씨도 이전에는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더러운 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당내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홍준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지난번에 그 한동훈 후보하고 경선할 때 예. 정가 몇 범이죠 이렇게까지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정강훈 씨랑 연결되는 자유통일당을 같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그 정강훈 씨도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집행유예 기간인데 지난번에 창당한다고 했다가 거의 이제 뭐 그 소리는 좀 수그러들었는데, 여튼 이 지금 김문수 씨의 이 앞서 얘기했던 범법 사실, 이미 확정된 범법 사실이 있는 거고, 이재명 그렇죠. 후보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도덕적으로 좀 죄송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초반대에 그 잠깐 운전했던 음주운전 그거는 이제 계속 사과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얻었던 게 하나가 있고, 검사 사칭도 사실 왜곡된 거잖아요. 그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사람 받은 사람이 검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취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유죄가 된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죠. 대리기사 사건에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거는 얼마나 그 김문수 후보의 행실이 안 좋고 일반적인 극우와는 또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표현을 할 때도 좀 과격한 행동들, 그리고 그다음에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을 좀 극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문수영은 탈레반, 이것도 사실 맞는 말 시리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네요. 자, 그런데 방금 이제 한동훈 후보와의 그 과거 그 경선 과정의 마수 토론 이야기를 또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잖아요. 정광훈과는 전혀 뭐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사실상 손절을 치는 발언을 했었는데, 실은 그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통일당에 그 얘기를 했는데, 2020년 1월 31일 날 김문수 후보가 정강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 창당을 했고 당대표로 추대까지 됐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구속된 정강훈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분이고, 그 다음에 2025년 2월 14일에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무슨 글씨야? 목사가 아니까 목사가 안 읽히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진짜 입만 벌리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게 딱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이 정광훈 씨를 향해서 눈물 콧물 다 짜고서 참으로 뻔뻔한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 여자님 그 참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이 또 준비가 네.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그 측근의 발언부터 내용을 좀 들어보고 오시죠. 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 김문수 후보 뒤에 정강훈 목사가 있는가? 뭐 이런 두 얘기들이 분 친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 과거 같이 이렇게 태극기 뭐 활동도 같이 하시고 저희 좀 이따 만들 때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어찌됐든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분은 맞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뭐 선줄 쳤다 이런 거짓말과는 달리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를 후보자의 측근이 시인하고 있어요. 영상처럼. 아, 박종진 전 전략기획본부장이 측근인가요? 측근이라고 김문수. 불리던데요. 오. 예. 그러니까 저기는 워낙 잘 갈아타잖아요. 전날까지 욕을 하다가 갑자기 급 수정하시는 분도 기자 계시고, 출신이잖아요. 예, 급 수정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계파에 예. 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넘어오셔서 캠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거에 대한 소통 없이 진실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의병을 일으키듯이 광장으로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김문수 후보가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아스팔트 극우에 두고 있다. 이것을 스스로 어필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정광훈 씨와도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이걸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들리는 거는 캠프의 핵심에 정광훈파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그게 있더라고요.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오전 11시에 예.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영수라고 네네. 조직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가봤더니 전광훈 씨 조직이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함께하지 않겠다. 이 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그쵸. 판단을 가지고 이미 다 꾸려져 예, 있으니까.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2007년도, 2012년도 그다음에 그 홍준표 예. 저 때까지 해서 본인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말미에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이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예. 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본다라는 거죠. 되는 쪽에만 이렇게 줄을 저한테 왔다. 되는 쪽으로 대 왔다라고는 하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질 거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거죠. 근데 예. 대선은 사실은 예측을 맞아. 우리가 질 때는 예측을 못한 거죠.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패배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같은 그 내부자 안에서는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국힘에서는 뭐 본인만 김문수 후보 본인만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캠프 사람들도 다 안 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분은 본인은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밤낮으로 그 기분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달라지죠. 김문수 후보가 저녁 때쯤 되면은 질 거라는 거에 굉장히 우울해져 있다가 아침에 이제 뭐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 띄워주는 기사들 쭉 보다 보면 또 다시 나 될 건가? 이런 생각으로 기분 좋아졌다가 왜냐면 선거운동을 나가면 왜 본인이 느끼잖아요. 예, 이렇게 예. 모여서 많이 광장에 사람들이 있어 외쳐주고 해야 되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그렇죠. 뭐 일부만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걸 본인이 느껴서 밤에는 침울해 있다가 아침에 또 언론과 이런 데서는 뭐 기계적 중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띄워주니까 네. 그거 보고 또 아니구나. 빅3라고 오늘 보도한 데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아. 중앙일보가 빅3로 했어요. 일면에. 그렇게 하려면 다른 군소정당 후보들도 다 같이 해드려야지 왜 그거를 참 이러니까 예. 난가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거짓말, 그 어떤 망언들 이런 거 쭉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이거 다시 만들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가가 되니까 시리즈로 계속 내야 되는 맞습니다.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첫날 그 가락시장 가가지고 예. 미스 가락시장 뭐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근데 사실은 그 정도 공개된 곳에서 그런 얘기했으면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당사자는 그런 의식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또 웃으면서 대꾸하고 넘겼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의 분위기, 그동안 해왔던 그 내부적인 분위기는 계속 그런 맞습니다. 행위들과 그런 말을 해도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미스 가락시장 관련된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나요? 그거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부는 있네요. 미스 가락 네, 함께 보고 오시죠. 대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아서 그 홍보대사가 오는데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니까요. 근데 저거는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구시대적 발상, 수준 낮은 이러한 그 발언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니까 좀 남성 중심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다음에 이제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저도 뭐 몇 번 경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적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도 받고 의무 교육을 받거든요. 공직자로서 선출직에 나설 경우는 아마 국민님도 그렇게 의무 교육이 돼 있는데 말하는 것과 그 대응하는 대처 방식이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좀 남성들이 여성 국회의원들을 좀 함부로 발언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귀가 썩는 발언들의 연속인데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남는 거는 더욱더 두꺼워진 망원집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끝나고 나서 망원집 좀 선물 좀 해야겠어요. 전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이런 김문수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것이 외부에서 시선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그렇게 곱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어떤 극우적 행보라든가 이런 연속되는 망언들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에서는 빨리 일단 윤석열 출당부터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덧붙여서 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요 당 내외의 어떤 이런 시선들, 뭐 들리는 탄핵은 얘기들 뭐 있나요? 잘못됐는데 탈당은 안 될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출당시키는 그렇죠. 건 반대한다.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또 집단이 또 절도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 어차피 선거가 어려우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입에서는 계엄은 반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구치소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오고 지금 바깥을 할부하고 다니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당이라면 자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석을 기피한 이유가 조기 대선에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되게 오만한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1호 당원을 책임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이번 대선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본인들만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윤석열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글을 올렸던 점이라든가 또는 또 김문수 후보는 또 윤석열 씨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뭐 출당시키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한 몸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마저 그렇죠. 좀 네. 듭니다. 자, 이제 아무튼 저희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후보와 맞붙게 된 김문수 후보인데 정말 아슬아슬한 살얼판 위를 지금 걷고 있는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좀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미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이. 뭐 알아서 여튼 잘 처신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무리 좀 짓기 전에 두 가지만 공지를 좀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후보가 각종 위협과 어떤 테러에 대해서 이 민주파출소가 안전 제보 코너를 만들어서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좀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지할 거는 오늘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김현 위원장님 계좌번호요? 그럼요. 후원 계좌 좀 띄워주십시오. 아니 근데 흉내 안 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렇습니다. 하셔야죠. 농협 301-0339-851-81 네, 농협으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 김현 위원장님의 의정 활동 지원 여러분들이 직접 의정 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 지금 그분이 오고 예.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자기 오셨습니까? 말을 했다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시대요. 아, 그래요? 오셨어요? 본인 소개를 좀 해야 된다는데. 제가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정 출연할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맛집 인플루언서 술통령입니다. 아니 뭐 제가 인플루언서지 인플루엔자 아닙니다. 말씀 똑바로 하시고요. 이번에 덕수, 문수, 우리 그 쌍수 형님께서 저 대신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신데 너무 비난만 하지 말고 그냥 이재명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모두 이재명 뽑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외쳐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좋아 빠르게 가. 근데 왜 이재명을 지지하셨어요? 아니 제가 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면 김건희 수사 안 받게 하세요? 그래도 뭐 사랑은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문수 형님께서 예. 사랑하고 덕수 형님도 우리 사랑해야 된다고 아. 뜨겁게 포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현수막도 비슷하게 닮아오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질풍가도도 그 응원곡으로 지금 했잖아요. 저희 당이 그게 굉장히 2022년도 대선 때도 그 질풍가도를 응원곡으로 썼고 그랬죠. 유세곡으로 썼고 전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지금은 아, 이재명을 그냥 위해 이재명으로. 제가 한번 확실하게 그냥 불살랐습니다. 혹시 뭐 봐줄까 봐요?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 안 됩니다라고 마지막에 또 이제 답을 해주시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오늘 쇼츠 하나 나오겠죠? 네. 아니, 제가 봤을 때 한 2개, 3개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아무튼 그럼 다음 또 저희 전원규 변호사님 오시면 그때 또 쇼츠를 만들 걸 오늘 기대하면서 안 해주나요? 그 어떤 걸요? 제가 그만 보고 싶다 이게 있었는데 혹시 아, 그만 보고 싶다라는 쇼츠 혹시 그 그만 보고 준비됐습니까? 저는 그 김현 TV에 올라가 있는 영상인데 전 네. 사실 봤습니다. 아, 봤는데 그래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전원규 예. 변호사님 오늘 그거 제 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분발하십시오. 분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냐면 진짜 그 김현 위원장님께서 그 찍으신 영상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썸네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만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예. 그걸 통해서 클릭하신 분들 아마 한박 웃음을 짓고 영상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영상 준비됐으니까요. 함께 보실까요? 그만 보고 싶다. 이재명 그만 보고 싶다. 그만 보고 싶다. 아, 네. 그 마늘 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아, 저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요즘에 MZ 세대들이 예. 저렇게 네네. 그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 저희 막내 비서관이 네네. 저한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서 제가 흔쾌히 연출과 예. 감독 촬영은 우리 촬영은 또 해주셨고. 비서들이 했어요. 아, 네. 이게 또 수용이 되니까 저런 멋진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게 아무나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 연기를 사실은 최근에 그 추미애 대표가 전 대표가 이재명 대신해서 SNL에 나가서 그렇죠. 일일 알바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정말 정치도 훌륭하게 하시는데 연기도 잘한다. 아. 제가 대변인 출신이어서 저도 연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고민 끝에 저렇게 작품을 하나 네. 만들었습니다. 아니, 뭐 다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만 연기도 잘하십시오. 뒤늦게 뜨는 거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쇼츠 제조기는 오늘은 전원규. 아니요, 김현 위원장님께서 그럼요. 그래서 후원금도 팍팍 하시는 걸로 빨리 타이틀을. 김현 TV도 들어가서 조태구알 다 한 번씩 해주셔야 좋습니다. 됩니다. 네. 구독 많이들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진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